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달란트투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양대산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네, 달란트투자님부터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리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 달란트 투자님과 함께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합방이라는 표현 쓰나? 네, 합방 맞죠. 합방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뭐 한 1시간 좀 넘게 한 1시간 반, 2시간 사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 말씀, 주식에 관련된 정보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세무사TV에 보혜씨 왔어! 그 보혜고요.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궁금하신 점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세무사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할게요. 좀 질문이 많아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21년 성장주가 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2021년 성장주가 될 종목들? 네. 2021년이 한 열흘 됐네요.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어제 오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 한 하반기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도주적 성격의 종목들이 어제 오늘 흔들려서 아마도 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2021년에 뭐 새로운 종목군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진 않고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한 2달 보름 정도 움직였던 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당연히 뭐 반도체는 끼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2차 전지 업종, 뭐 이 세 개가 일단은 가장 강력하게 그동안 지수를 떠받들어 왔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과거에 이제 뭐 그런 상승장의 흐름들을 기억해 본다면 상승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업종 내 주도주는 조금씩 바뀌더라도 그 업종은 쉽게 바뀐 적은 없어요. 뭐 전차 장세, 차정 장세,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장세라고 부를 때 업종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종목은 바뀌어도 업종은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기억해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정도가 지금 가장 강력한 성장주 지속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종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첫 번째부터. 네, 그렇지. 네. 대표님 좀 웃으라고 채팅이 많이 대표님 너무 얼굴 굳어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 나중에 몸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 대표님 그 최근에 쓴 책 지금 히트치는 제 부자의 공식에 G 곱하기 R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G값을 높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G값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집값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지금 요 앞에 앉아 있는 달란트 투자님이나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달란트 투자님이 구독자 수가 18만이 넘으셨죠. 지금 아마 한 2년 남짓 이렇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8만의 구독자가 늘었다라는 건 거기서 분명히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실버 버튼 이제 10만 막 돌파했는데 거기 다 조회가 돼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그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 이제 엔잡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입을 발생시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란트 투자님도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라는 책을 쓰셨고 저도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 책에서도 당연히 또 인세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건 뭐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어떻게 수입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보단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분명히 소득은 늘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 세 번째 질문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늘 실수투성입니다. 비쌀 때 사서 내려갈 때 팔아버리는 실수를 여러 번 하다 보니 정말 종목에 대한 공부가 절실하더라고요. 종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터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은 볼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증권사 리포팅은 당연히 개별 증권사 사이트에 가서 보면 되는데 이제 모아놓는 곳을 뭐 찾는다면 무료로 가장 쉽게 이용하는 곳이 이제 환경 컨센서스 정도 뭐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 컨센서스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리포트 하루에다 읽지 못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군데 알 필요도 없고 뭐 혹시 달란트사님 더 좋은 뭐 루트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 똑같아요. 그 정도죠? 그 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다 읽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죠. 특히나 그래서,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질문하신 분이 직장을 다니는 초보 주린이시라면 당연히 환경 컨센서스만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뭐 전체 증시, 뭐 산업, 종목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투자한 종목에 속하는 산업의 리포트가 나왔다면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질문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네, 이분도 주린이 분이신데 아직 주린이여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매일 4%나 5% 수익 날 때 매번 팔아도 괜찮나요? 방금 전에 이제 리포트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칭찬받을 질문이라면 네. 지금 질문은 약간 이제 혼나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주린인데 매일 4% 5% 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친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4% 5%가 수익이 나지 않겠죠. 지금 사실은 요즘 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종목 잘 잡으면 막 4% 5%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평균적인 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4% 5% 올랐을 리가 없고요. 그거는 뭐 한 열흘 중에 하루 5% 올랐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은 좀 막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겠죠. 오늘 5% 올랐을 때 바로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분명히 4% 5% 남았을 때는 팔고 싶어서 진짜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익이 안 나면 못 팔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계좌에 새파랗게 손실나는 종목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날 뭐 5% 남으면 판다 뭐 이런 기법은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뭐 이익이 나면 20%대 팔 거야. 그 부자의 공식 내용 중에 크게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분께서도 구체적으로 10년 안에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투자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큰 그림으로 이제 질문하시면 저도 큰 그림으로 대답을 할게요. 사실은 재테크의 기본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는 은행에 적금을 붓고 그 은행에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뭐 좀 소액이면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고 그게 이제 뭐 몇 억이 되면 집을 사는 흐름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바뀐 게 뭐냐면 최근 들어 이제 주식 계좌 수가 막 하루에 막 몇만 개씩 생긴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은행에 저금해도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자 소득세를 빼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도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1순위로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듯이 매달 월급에서 뭐 5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저금을 하셨던 분들은 매달 그 돈으로 주식으로 돈을 좀 불리는 공부와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첫 번째 집을 내가 지금 현재 집이 없다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목돈이 됐을 때 집을 사면 되고요. 지난주에 정말 주린이 후배랑 대화 중에 너무 답답해서 막 말이 안 통해서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예를 들어 삼성 SDI 이런 거 이제 뭐 거의 뭐 7, 80만 원 넘어가고 몇십 막 100만 원짜리 주식들 있잖아요. N소프트도 10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100만 원짜리를 말해 뭐 한 만 원짜리 없어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 주식 투자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 원 그러면 야 100만 원짜리 5주 사는 거랑 만 원짜리 500주 사는 거랑 차이는 없다.
100만 원짜리가 10% 오르는 거나 만 원짜리가 10% 오르는 거나 똑같은 10% 수익인데 500만 원에서 50만 원 수익 나는 건데라고 한 10분을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죠. 우선주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는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반면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주식들은 우선주가 더 쌉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주가 10,000원이면 우선주는 한 7,000원 하겠죠. 계류율이 한 70에서 75% 되니까. 그러면 우선주가 더 나빠서 싼 게 아니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배당은 똑같이 받거든요. 오히려 우선해서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배당 투자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우선주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똑같은 배당을 받았는데 더 싼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거나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유리한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부자의 공식 제일 뒤에 우선주는 안 써놨냐? 종목 분석을 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별개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삼성전자가 좋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보통주를 살지 우선주를 살지는 이제 사시는 분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주가 나빠서 안 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선주가 말씀하셨다시피 배당주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크로 지표라고 하나 금리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아요. 이를테면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통주는 예를 들어서 뭐 10% 오르는데 우선주는 한 9%만 오를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약간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디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구간에는 우선주가 좀 더 탄력이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 이제 주가를 한 몇 년치 놓고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저금리였잖아요.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사실 우선주 콘텐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게 약간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주랑 우선주랑.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에 우선주는 배당주로서의 그런 매력이 좀 더 있다. 그래서 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선주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질문도 종목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유망해 보이는 종목이 발견되었을 때 이정효 세무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교체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현재 보유 종목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매수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약간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한 질문이 두세 가지 섞여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좋은 종목이 보이면 너무나 당연히 바꿔야죠. 왜냐면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애착이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았다면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느냐의 질문은 때에 따라 다르죠. 만약에 현금 보유 비중이 있다면 그 현금 보유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했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만약에 같은 업종이라면 저는 좀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였다면 저는 거의 즉시 교체 매매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이세무사님은 주가가 급락하고 이제 조정 시에는 따로 멘탈 관리를 하시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멘탈 관리는 사실은 급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주식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다면 멘탈 관리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야구 선수가 돼서 메이저리그가 못 됐다고 해서 제가 막 슬퍼하거나 울지 않거든요. 주식으로 돈 잃었다고 울지 않아요. 왜? 당연히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건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멘탈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굉장한 급락점,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이거는 손실 수준이 아니라 나의 투자 마인드가 흔들릴 정도의, 예를 들면 10년에 한 번씩 오는 것들이죠. 97년 IMF가 제가 끝날 무렵에 이제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IMF의 두려움은 없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는 정확히 제가 주식 한 10년 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금액도 꽤 컸고 꽤 큰 금액에서 거의 뭐 30% 이상의 제 자금이 손실이 났으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긴 하죠. 주식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들. 자본주의가 이어지는 한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한다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변동일 거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없이 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하락장이 오면은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계속 롱텀의 그 가격 지표들을 봐요. 우상향을 했던 예를 들어 다우지수 월봉으로 한 8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말 1년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 하니까 뭐 20, 30% 손해 봤어도 버티면 다시 다 회복될 거야라고 믿음을 계속 갖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은 결국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시 달란트 투자님도 그냥 방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비슷해요. 어차피 그게 이제 사실 힘든 게 그 주식 시세를 내가 보고 있고 내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손실을 내가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론 여기 가정은 있어요. 내가 이상한 주식, 소위 말하는 잡주를 투자하지 않는 이상 괜찮은 주식을 투자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HTS를 지워버리세요. 그때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일 봐서 이 찍힌 걸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워버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지워버리라. 제가 약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그 YU2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세무사님께서 최대로 많이 본 손실이 얼마인지 몇 %인지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기억력이 계속 감퇴가 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무슨 돈을 먹었는지 어제 상한가 종목이 뭐였더라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20년 이상 하면서 제가 매매했던 종목 똑같은 종목 매매한 거 말고도 아마 거의 전 종목을 다 했을 거예요. 500 종목 이상을 했을 것이고요. 뭐 그 중에서는 한 종목에서 연속 상한가 거의 뭐 10방을 잡아본 적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어떤 종목에서는 반토막이 났었던 종 반토막이 무슨 오랜 기간이 아니고 하한가 한 3방 연속으로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한 종목에서 어떤 큰 수익 뭐 몇 억 벌었어요 아니면 몇 억 잃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기억이 나는 건 연속 하한가로 한 3방 정도 맞았던 거 한번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책에도 써있는데 좀 이렇게 재료 매매 한번 뭐 좀 좋은 재료 있대 머리갖고 진짜 가슴 콩캉콩캉 거리면서 매집을 한 달을 했었는데 재료가 안 나와서 손절하면서 그때도 좀 꽤 큰 금액이 손실이 났었네요. 얼마인지 기억 안 납니다. 저는 그 주식 막 처음 할 때 대학생 때 처음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07년도였는데 그때 사실 저 맨 처음에 직접 투자는 간접 투자했어요. 펀드 투자. 근데 이제 2007년 그때가 가장 핫했을 때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뭐 펀드를 가입했는데 그게 뭐 친디안가? 그다음에 원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처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과거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가입을 해서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터지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은 그 대학교인데 그 뭐 이렇게 초청 강사로 CEO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의 회사가 상장돼 있어요. 코스닥에.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고 또 그냥 섣불리 투자했다가 손실 본 기억이 있어요. 섣불리. 네. 저도 섣불리 투자했다 손실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은 대부분 약간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주식이 가던 안 가던 왜냐하면은 내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흔들릴 때 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정은 자기가 하자. 결정은 자기가 하자. 네. 그 이분도 초보 투자자이신데 오름과 내림이 조금씩 반복하면서 우상향했으면 하는데 현재 주가 시장을 보면 너무 급등하는 것 같아서
우시대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네, 그러니까 오름과 내림을 조금씩 반복하면서 우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등하니까 무서우시다고. 지금 딱 지금 시장이죠. 왜냐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저점이 3월 한 20일경 20 며칠이었죠. 근데 그 저점부터 4월부터 1월까지 거의 9개월 정도죠. 9개월 동안 오름이 있었는데 딱 표현하신 오름과 내림이 한 6, 7, 8, 9, 10까지였어요. 왜냐면 매일 급등했던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6월 위기론을 외쳤던 사람들이 봐봐 떨어지지 하면 다시 오르고 뭐 또 뭐 9월 위기론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거 봐 5일 동안 떨어졌지 하면 오르고 이렇게 좀 한 5, 6일 조정받고 오르고 했었는데 거의 10월 말 11월 초부터 지금 2달 이상이죠. 2달 이상 동안은 거의 조정 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 말씀이 맞죠. 왜냐면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근데 지금 2달 동안 거의 매일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질문하신 것처럼 무서운 게 좀 당연할 수도 있죠. 먼저 떨어질 텐데 이런 무서움. 그러니까 뭐 매를 맞기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에 안 때리죠. 근데 저 때 맞았는데 저런 거예요.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20번이었으면 이제 20번째 맞을 차례가 당연히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기 전까지 계속 두렵죠. 말상 뭐 한 2대 맞아봐야 아프진 않지만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은 저는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매일 오르기 때문에 조정이 올 텐데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막상 맞아봐도 상승장의 조정은 그렇게 깊지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정은 분명히 올 거고요. 근데 그 전조가 어제 오늘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차트상으로도 고점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았었고 오늘도 좀 아랫골이 달리고 반등 주긴 했지만 장중에 좀 어제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했던 분들이라면 진짜 조정이 오는 게 아니야? 올 수도 있죠. 근데 뭐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큰 맥락으로 보면 저는 일단 상승장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진짜 주식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 고점의 징후를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네. 방금 말한 거를 연장선으로 저도 그대로 네. 말한다면 지금 고점의 징후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고점이 단기 고점이냐 아니면 굉장히 큰 상승장의 대천정을 말하는 거냐의 차이인데 저는 상승장의 대천정 징후는 아직 느끼지 못했고요. 그거는 하루 흔들렸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적어도 한 달, 2달의 모습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뭐 상승장 끝 아니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 그러면 그럼 고점의 징후는 그러면 뭐 대천장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단기 고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단기 고점의 징후는 좀 나왔니? 약간은 느낌은 있죠. 왜냐면 어제 오늘 굉장히 2달 동안 쉬지 않고 올라온 게 어제 오늘 좀 이틀 동안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8조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였거든요. 평균 1조에서 1조 5천억 거래가 됐었단 말이죠. 8배가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충돌이 기관 외국인과 개인의 충돌이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4조 순매수를 했으니까 어제 하루에만. 근데 오늘도 또 2조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단기 고점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은 뭐냐? 중장기 추세로는 상승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면 대응 전략은 뭐냐?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첫 번째. 왜냐면은 고점이라고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또 팔았다가 또 어느 순간 올라갈 때 못 잡으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작년 6월부터 계속 생긴 거란 말이에요. 6월, 7월, 8월, 9월에 이제 고점이죠 하고 팔았다가 손가락 팔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못 하실 거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난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현금 100%, 현금 3%면 한 10%나 20% 높이시던지 좀 불안하시면. 그리고 세 번째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2달 동안 올랐는데 만약에 지수가 쉰다면 약간 그 아랫단의 순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는 쉬었는데 DB하이텍이 10%가 올랐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반도체주를 내가 원래 좋아했는데 약간 중형주 쪽으로 1조나 5천억 뭐 아니면은 2차전지를 내가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좋아했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쉬면 1조짜리 2차 전지, 5천억짜리 2차 전지로 약간 내려올 수 있는 순환매를 대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좀 장을 잘 읽는 분들에 한해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직은 상승장이 유효하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대형 전략이다. 다만 말리고 싶은 건 야 이제 상승장 끝났어 다 팔아 또는 뭐 인버스 사야 돼 고버스 사야 되는 좀 말리고 싶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달란트? 네, 저도 뭐 그러니까 끝난 거 같진 않나요? 제가 봤을 때 끝난 거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어떤 기사냐면 이제 예적금 해지해서 주식 들어온다. 그리고 엊그저께인가 그때는 전세자금 빼서 주식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약간 좀 되게 과열됐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이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2007년도랑 비교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거든요, 과거를. 그래서 그때 나와있던 기사를 쫙 보니까 그때 보니까 한 2007년 5월 그때가 코스피 지수로 환산한 1650이에요. 그때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적금 해지해서 주식을 팔아. 그 다음에 2007년 7월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때 거대 포지 보상금이 풀렸는데 그 돈도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플로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고점은 언제였냐면 2007년 한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2008년 1월로 오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다가 그때부터 하락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게 어차피 큰 상승장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머니 무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요것도 되게 굉장히 질문이 조금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도 주린이에서 약간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요럴 때 저가요. 요런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주식을 매수하고 수익이 생기면은 자꾸 매도하고 눌림목이 생기면 다시 매수하기를 반복합니다. 주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직 주식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단기성이 강한데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위험한가요? 그리고 세무사님은 주식 투자를 초창기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일단 까먹었어. 그냥 기억하는 만큼 할게요. 네네. 일단은 올랐을 때 팔고 눌림목 줄 때 사고 이 전략은 지금 장에는 잘 맞진 않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추세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비추세. 비추세는 뭐냐면 딱 지금 말씀하신 전략이 맞는 전략이에요. 어떤 종목들의 비추세 구간을 보면 예를 들어 8,000원하고 10,000원 사이를 한 5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히 8,000원에 사고 10,000원에 팔고 8,000원에 사고 10,000원에 팔고 하면 수익이 나죠. 하락 추세는 뭐냐면 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도 반등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급락하면은 이평선이 뭐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면 너무 빠졌기 때문에 또 사면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럴 때 좀 너무 많이 빠지면 사도 돼요. 그 하락 추세의 매매 전략인데 사실은 상승 추세에서는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수익이 날 때가 많아요. 단기 고점을 내가 잘 잡아서 팔았어도 눌림목대 사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전고점을 뚫고 다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분들은 사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초보자들은 특히.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초보자라면 지금 같은 강한 상승장에서는 굳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면 되나요? 우상하고 있는 우량한 성장주를 선정하면 되겠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는 종목을 샀다면 더 이상 팔 필요가 없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를 하는 전략보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추세를 딱 잡고 있는 성장주 계열 종목에 잘 들어가 있으면 굳이 뭐 다시 팔지 않고 이번 상승장이 끝까지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전략이 가장 맞다고 보고요. 제일 마지막 질문이 제 초보자? 네, 초창기 때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거짓말 같지만 저는
첫 매매부터 첫 달, 두 번째 달, 1년, 2년 계속 성공 투자했던 사람이라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좌를 트기 전에 주식책을 한 5권 이상 봤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KBS 아침 방송에 뭐 좋은 기회가 있어 출연했었는데 그때 이 작가님이 뭐 집에 주식 올해 20년 이상 한 거랑 관련된 뭐가 있네. 뭐 주식 증서가 있네. 주식 증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20년 이상 한 뭐 예전 계좌 뭐 내역을 뭐 공개해?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제 책장에 이제 쫙 주식책이 꼽혀 있죠. 정말 오래된 책들을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93년 제가 군대 때 처음 계좌를 떴을 때가 제 기억이 97년, 8년이었는데요. 93년, 94년, 95년 책들이 거의 7, 8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책 중에는 워렌 버핏의 책도 있고요. 그때는 좀 일본 뭐 고래가 긴조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 고래가 긴조의 뭐 어쩌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책,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 이런 책들이 그 당시 버전으로 있더라고요. 내가 계좌 트기 전에 이런 거 읽었었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린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를 텄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책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시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시행착오를 책을 읽으면서 빨리 줄여야지 계좌 실전을 통해서 줄이면 실전을 통한 시행착오는 결국은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까먹으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달란트 투자님도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초창기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고 막 그래서 네네네. 손실을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 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의 1 통화 났어요. 네, 그 2007년도고 그다음에 코스닥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코스닥이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분이 CEO네 말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이제 그냥 투자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는 안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당연히 다 분석을 하는 거고 우량한지 실적은 잘 내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세무사님 강의 들으면은 항상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메시지를 항상 주시잖아요. 그런 그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주린이이신데 항상 대표님 뭐 나는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목표를 딱 잡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원동력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책임감이에요. 저는 책임감. 저는 그래도 약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주식 공부를 했던 건 제가 주식이 좋아서 했던 거지만 처음에 계좌 트고 막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내가 가장인데 아기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인데 근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도 10원도 없었고 그래서 더 굉장히 주식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무법인을 할 때도 세무법인 대표인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래도 또 많은 구독자들이 제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책을 쓰면서도 그래도 또 독자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하고 좋은 책을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좀 그런 책임감이 저한테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하나를 굳이 더 꼽자면 약간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그런 보람이나 감동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때 느꼈죠.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구나. 한번 딱 그 맛을 보면 그러니까 올림픽도 금메달 한번 탄 분들이 또 막 2연속 3연속 금메달을 타는 게 아마도 그 첫 번째 메달의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성취감, 성취욕. 그래서 저도 무언가 한번 이루면서 계속 그게 쌓여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데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마 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산 분배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주식 5, 채권 3, 금 2 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금 얘기해서 오는데 일단은 아마도 뭐 어떤 책들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은 책들에서 워낙 많은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구매 몇 %를 투자해야 된다 또는 뭐 주식에 또는 부동산에 또는 채권에 뭐 어디에 몇 %를 투자해야 된다라고는 말을 일단 한 적은 없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 아까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처음에 적금을 볼 돈으로 좀 주식을 하셨으면 또 주식으로 목돈이 모이면 뭐 또 부동산 투자로 첫 번째 내 집을 마련을 했으면 또 내 집을 마련하고서 돈이 또 있으면 또 주식을 하고 그러다 또 목돈이 생기면 뭐 상가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이 이제 결국은 큰 틀에서의 자산 배분 전략이겠죠. 돈이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으로 굳이 뭘 배분을 어떻게 할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50억이 있다. 50억이면 배분하기 싫어도 자동스럽게 배분이 될걸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인위적인 자산 배분이라기보다는 재테크의 그 단계에서의 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은행에는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최소한의 비상자금 정도 비상자금 정도 뭐 몇 개월의 생활비 내지는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정도의 비상자금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돈들은 뭐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근데 또 목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부동산 투자 대상이 생긴다면 거기서 부동산을 하시면 되고 이런 정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모으는 몇 %다 모으는 몇 %는 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자금의 규모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 성장주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부자의 공식에서도 그렇고 그 8픽 성장주 리스트를 뽑아주셨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초보자라서 성장주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데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어요. 네. 근데 왜 질문이 보통은 3개, 4개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기회가 얼마 없는데. 여러 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여러 개를. 제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고려하게 한 번에 4개를 막 외워야 돼. 아, 4개. 머리를 잘 쓰시네요. 그럼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어떤 성장주, 대장주를 샀을 때의 수익률을 일률화 시킬 수는 절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런 거죠. 주식 오랜 경험에 의해서 뭐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시장의 주도주는 조선 업종이랑 그때 태양광 풍력 이쪽이었거든요. 걔네들이 거의 막 20배 이상 막 10배, 20배씩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09년, 2011년, 12년까지 차하정 장세였죠. 그래서 현대차나 뭐 LG화학이나 이런 차하정들이 5배 이상 났었어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뭐 한미약품이랄지 또는 화장품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한 7배씩 났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언택트 관련주 또는 코로나 관련주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애들이랄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 그런 신약개발 관련 치료제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죠.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뭐 이런 애들이 현재까지 뭐 많이 난 애들은 정말 막 4배, 5배 난 애들도 있고 조금 난 애들은 뭐 2배, 3배 난 애들도 있죠. 그래서 인류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과거의 사례 또 앞으로도 어떤 상승장의 주도주를 잡았을 때 최하 2배에서 3배, 4배까지도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저는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 종목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배의 이야기가 더 좋은 종목이 보이면 당연히 갈아타야죠. 나는 최선으로 목숨 같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을 때는 즐기고 있다가 이 종목은 이제 별로 성장도 없고 주가 상승이 없는데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 매매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은 굉장히 좋았는데 언젠가 별 볼 일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만약에 내 눈에 좋은 종목이 들어왔다면 교체하시면 되고요. 김미경님께서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시냐고 어떤 관계인지 부자 클럽 있는 거냐고 질문하셨어요. 그 부분에는 어떤 관계인지 사실은 아까 그 유튜브 열기 전에 제가 딱 우리의 인연이 좀 신기하네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유튜브에서 우리 거짓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뵙고 당연히 저도 우리 달란트 투자님의 본명까지 다 알고 있었고 달란트 투자님도 저를 이제 조금은 알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연이 있어. 얼굴은 처음 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네네. 유튜브 키기 전에 사실은 오늘의 만남도 같은 출판사에서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왜냐면 우리 인연 자연스럽게. 우리 인연을 설명하려면 이거밖에 없어. 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우리 인연을 정확히 설명. 근데 이거의 이전 것까지 말하면 사실 좀 약간 놀랍긴 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백악수라는 출판사에서 거의 한두 달 터울로 이제 이게 먼저 이 책이 나왔고, 먼저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2020년 작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로부터 3년 전 2017년에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냈었고 그리고 우리 달란트 투자님이 전자공시 활용법이라는 책 파란색 책이었죠.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몇 달 차이로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내면 사실은 비슷한 시기니까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고 전자공시 저도 이제 책을 사서 보니까 그래서 전자공시 활용법 되게 책 잘 썼다. 왜냐면 제가 강의할 때 늘 말하잖아요. 저는 강의할 때 그런 말 아마 보혜 씨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종목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안 들어가 본 사람은 계좌 돈 다 빼라는 소리까지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가장 법적으로 그 종목의 데이터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는 도대체 주식을 뭘 보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전자공시 시스템을 내셨고 저 삼박자 투자법 낼 때 같은 출판사에서 냈고 이번에도 또 사실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도 제가 원래 읽었었는데요. 이 뒤에도 종목이 10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게 이제 제가 이세무사의 포트폴리오 8개 있다고 막 제 유튜브에 방송 자랑도 많이 했잖아요. 많이 올랐다고. 근데 사실은 이 책에 있는 10종목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 왜냐면 제가 거의 다 10개 중에 한 7, 8개는 정말 예전부터 야 이건 진짜 되게 좋은 종목인데 라고 생각했던 게 똑같이 들어있더라고요. 한두 개는 이제 좀 중소형주도 있으셔갖고 한두 개는 조금 이제 뭐 나쁜 게 아니고 안 봤던 건데 한 8개 정도는 중소형주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건 진짜 좋은 종목이네 하는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책 잘 쓰셨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연은 둘 다 저자인데 같은 출판사를 3년 동안로 이렇게 냈던 그 굉장히 인연이죠. 그래서 콜라보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때문이에요. 부자의 공식과 달란트 투자의 주식 교과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네. 아니 여러분들 저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종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책 추천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정원 세무사님께서. 네, 그 추천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 전하고 싶었대요. 네, 그리고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대형 악재로 폭락장이 올 거다, 힘든 장이 올 거다 하는데 실적이 양호하고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라면 폭락장이어도 힘든 장이라도 혼자 주식이 오를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쉽진 않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버텀업을 위주로 하시는 좀 이게 재무대표의 질적 분석을 위주로 양쪽 분석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야 우량한 거 잘 잡고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분의 말이 뭐 꼭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이제 제 경험상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단 말이죠. 최근으로만 본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이 고점이었고 2008년 10월에
거래소가 890을 찍어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 그러면 거래소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나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도 반토막이 난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우량하다고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지수 관련 대형주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동기간 동안에 오른 건 하나도 없었냐? 있었겠죠. 근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오른 건 거의 없었고요. 이제 뭐 시총이 작은 애들이었겠죠.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그들이 올랐다고 한들 그들이 정말 우량해서 오른 게 있었다면 정말 극소수고요. 세력들이 불터서 올랐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수와 개별 종목의 연관성을 봤을 때 우량한 종목일수록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는데 우량한 시총이 큰 종목이 안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량한 종목도 지수 앞에서는 나홀로 독약초청 막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달란트 투자님도 여기 급락장이잖아요. 네. 가정이. 급락장이면 다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그런 우량한 주식은 반등할 때 이제 강하게 반등하겠죠.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수요가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 빠진다 생각 보시면 되고, 네. 그럴 때 오르는 종목은 대부분 테마주가 많아요. 아.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 어. 이런 거는 오히려 약간 베타가 마이너스거든요. 음. 시장이 하락할 때 약간 도피처가 돼요. 어. 뭐 이를테면 네. 방산주 중에서 빅텍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게 거의 코스피 지수랑 반대로 움직여요. 어. 물론 그게 이제 안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하기는 없지만은 보통 테마주들이 올라요. 제 경험상. 네. 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돌파한 상태에서 코스닥은 아직 1,000을 넘지 못했는데 코스피 종목으로 구성된 2021년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코스닥 종목으로 구성된 성장주 포트폴리오도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없습니다. 아,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기분 나빠하시면 또 안 되니까. 사실은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뭐 이렇게 어느 시장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중요하게 구별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제가 공개했던 코스피 종목만의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업종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코스피에 있는 8종목만 한 게 아니고 업종의 대장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업종의 대장주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업종들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 거래소, 2차전지 3대장 다 거래소. 그럼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거 다 바이오인데. 그럼 바이오의 시총 더 큰 애는 저쪽에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코스닥에서만 보면 거기 뭐 시총 대장주가 나올 수 있지만 코스닥이나 거래소냐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그 업종에 포함된 전체 종목을 일렬로 세우면 시가총 1등은 다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별도로 이 업종의 대장주를 꼽기는 힘들죠. 아주 힘들어요. 만약에 꼽자면 저 정도일 것 같아요. 엔터주에서 오늘 마침 또 움직임이 좋았으니까 엔터주에서 빅히트가 한 5조 정도 되죠. 근데 지금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합치면 그건 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봐도 3조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엔터에서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이쪽으로 본다면 사실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코스닥에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업종 대표주는 일단 제 기억에는 거의 안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이정현 세무사님께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 좀 부탁드린다고 질문하셨어요. 주가의 방향성이 아니면 이제 지수의 방향성이겠죠. 네. 그래서 지수는 사실은 저기예요. 예측은 반반이에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고요. 맞출 확률 반, 틀릴 확률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예측을 하는 이유는 예측을 하면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 전략마다 다른데요. 배당 투자하시고 그냥 배당금으로 먹고 살 건데, 그럼 굳이 지수의 등락에 대한 예측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배당주를 사서 배당으로 그 수익으로 내가 생활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수 급락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량한 배당 많이 주면서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장일 땐 분명히 웬만한 종목들은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종목은 오르니까 지금 경험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웬만한 대형주는 올랐단 말이죠. 걔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2달 동안 시장에서 위로 올라갔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수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장은 일단 계속 더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 큰 흐름에서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이 반복이 된다고 친다면 우리나라 고점이 2018년 1월이었고요. 저점이 작년 2020년 3월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다시 고점 찍으러 가는 거죠. 아직 3월에서 지금 1월이니까 이제 한 10개월이 안 됐어요. 9개월 좀 넘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역시 아무도 몰라요. 1년까지 상승장이라면 한 3달 남은 거고요. 1년 반까지 상승장이라면 9개월 남은 거고. 만약에 한 1년 반은 갈 것 같아. 아니 2년 갈 것 같아. 왜냐면 과거에 2005, 2006, 2007 3년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3년. 그러면 3년 상승장이라면 아직 2년이나 더 가는데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확실히 상승장이고 언제 끝날지는 빠르면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 1년도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끝난다면 어떤 계기에서 끝날지라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기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올랐다는 게 되게 웃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제로금리와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계속 지금 뿌리고 있죠. 전 세계가 공통이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유동성 장세 다음은 실적 장세가 와요.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그럼 언제 끝나냐면 돈이 없어질 때 끝나죠.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언제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일까요? 코로나가 끝날 때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날 때 아마 각국의 정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그게 주식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유동성이 없어졌을 땐 그 다음 장은 실적 장세가 와야 되는데요. 실적 장세가 뒷받침이 된다면 증시는 붕괴가 안 될 수 있고 만약에 실적이 없이 거품만 끼어 있었다면 좀 뭐 급락이 한번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언제 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상승장을 좀 즐길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즐기세요. 네. 어쨌든 2021년 지금 장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제 오늘 좀 흔들렸는데 저는 계속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에서의 단기 조정 가능성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겁먹지 말자. 그 대신 지수를 겁먹지 않고 시장을 겁먹지 않는 거랑 그러면 올라가니까 아무거나 사면 돈 버네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겁을 먹었다면 막 힘들어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렇게 겁먹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 겁먹은 만큼 공부하세요. 겁먹은 만큼 책 읽고 겁먹은 만큼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겁먹은 만큼 저와 우리 달란스 투자님의 유튜브 영상도 많이 공부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파이팅.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시고요. 우리 모두 성공 투자합시다.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